자, 여러분들 11강 강의는 이제 인사행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인사행성은 뭐 25문항 가운데 한 4문항 내외 정도, 특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된 법규의 내용들이 한 50% 정도 그 문항에 등장을 해왔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1번의 역관주의. 자, 역관주의는 출제 빈출 B급이에요. 장단점 묻는 건데 일반적으로 실적주의의 장단점을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숙제서 가져가시고. 자,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 이번에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이번에 공정성. 3번에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 4번의 유능한 인재 등용. 뭐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들. 자,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역관주의의 성격보다는 실적주의의 성격 자체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고, 1번의 정답은 3번이고, 특히 역관주의는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위하여 등장했다. 그래서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이념에 부합 그러면은 역관주의지 실적주의는 아니에요. 실적주의는 기회균등에 근거한 평등 이념을 얘기하는 거고, 역관주의는 관직의 특권화 방지를 통한 평등 이념의 부합. 그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자, 넘겨서 어디를 보냐.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실적주의가 나와요. 다음 중 실적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공무원의 신분 보장, 2번에 공개 경쟁, 3번에 공직 지위의 기회균등, 4번에 정치적 충성은 역관주의죠. 우리가 파악한 실적주의는 역관주의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인사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정치나 정당의 간섭을 배제하죠. 그래서 정적 중립을 강조한 게 좀 실적주의인데, 자, 하나 유의할게. 그럼 이게 실적재 확립의 토대가 된 법글은 뭐예요? 법은 펜들턴법. 그래서 요 의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실적재 확립의 토대가 됐다, 이 표현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거를 최초로 규정한 법규를 얘기할 때도 펜들턴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정도는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또 넘겨서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대표 관리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2000년도, 2020년 7급 기출문제인데, 대표 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실적주의와 조화되어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 그 3번에 할당제 등에 의한 역차별. 그 4번에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 위험도 존재. 정답은 2번이죠. 실적주의하고는 총돌 관계가 있죠. 실적주의 요소를 침해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또 실적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대표 관리제 아니야. 그래서 뭐 8번의 답 형태는 당연히 2번입니다. 그 1번의 그 소극적 대표하고 적극적 대표에 관한 개념도 가져가야 돼. 그 비율 대표성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소극적 대표성을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대표하는 집단을 위하여 적극적,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하는 대표성을 적극적 대표성이고, 이러한 적극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극적 대표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고 소극적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2차 사회하죠, 여러분들. 자, 내가 농민을 대표해가지고 공직에 들어가서 공무원 됐다. 그러면 농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 적극적 대표성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는 내 출신 성분은 비록 농민이라 할지라도 이제 공무원 됐다. 그럼 과거에 농민이었던 출신 성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경우가 일반적이죠. 공무원으로서 가치관 태도를 가져 안 가져. 그렇죠? 이게 인간은 2차 사회가 등장하고, 이런 2차 사회의 현상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대표 관리제. 그 표현도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쭉 넘겨서 어딜 보냐면은 챕터 2로 넘어가서 공직구조의 형성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공직의 분류 문제 1번을 보자. 다음 제시된 공무원의 인사제의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기업본의 자치경찰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이다.
니은번 차관은 특수 경력직 중 별정직이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고위공무원단이 운영되고 있다. 1번에 국가직과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자, 기억하고 디귿은 맞죠. 니은번에 차관을 얘기할 때는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이고, 디귿번에 고위공무원단이 운영되는 것은 국가직에 대해서만 고위공무원이 운영되고 있지, 지방공무원은 아직까지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 형태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공직의 분류에 관한 유형들은 좀 숙제에서 이걸 좀 가져가야 돼. 그래서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들 두 장을 넘겨보세요. 자, 오른쪽의 하단에 중간에 경력직과 특수 경력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경력직하고 특수 경력직을 구분하는 게 한 문제예요. 구분하는 기준. 기준은 두 가지가 있죠.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실적제 원칙에 적용받고 있다. 그러면 경력직.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 경력직. 다시 한번 직업공무원제 및 실적주의 원칙에 적용 경력직.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 경력직. 그리고 거기 이제 경력직을 대표하는 것들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특수 경력직을 대표하는 것 하단에 정무직하고 별정직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임기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얘기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에 포함시키진 않아요. 규정에서는 그냥 일반직하고 특정직만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 교재에 별도로 지금 얘기한 임기제하고 시간 선택제를 별도로 빼서 정리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1에서부터 9까지 계급 갖고 있다. 그리고 연구사, 연구관, 지도사의 명칭도 일반적으로 일반직이고, 단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연구관의 명칭이 들어가지만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또 하나, 특정직은 일반적으로 제복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복이라고 적어놔. 제복. 법관검사 제복,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제복을 입어 안 입어? 입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복을 입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 특정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기타 외무공무원 들어가죠. 그리고 교육공무원,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군무원도 특정직이에요. 군무원 특정직. 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직원도 특정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특수 경력직에서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는데, 선거로 취임된다든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이를 보호하는 사람들 다 정무직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숙제에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청장도 정무직인데 하나 유의할 게, 청장 가운데 제복을 입고 있는 청장이 있어요. 페이지 보세요. 거기 특정직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경찰청장 제복 입고 있죠. 비록 청장이지만 특정직이에요. 또 적어보세요. 해양경찰청장. 또 적어보세요. 소방청장.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중앙청장이지만 다 특정직에 들어간다는 것 정도는 정해 두시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특정직입니다. 일반 검사 같은 경우에 뭡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검사도 특정직에 들어가고, 검찰총장은 정무직으로 보질 않습니다. 지금 얘기한 특정직의 형태를 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다시 원위치에서 별정직 자체를 얘기할 때는 비서관, 비서 등 보호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한 별정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 별정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별정직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형태를 좀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만 읽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정직 자체는 제복을 입고 있으면 대부분 특정직이라는 것 정도로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계급제 직위분류제 특 A급이야. 특 A급. 그래서 그것도 매년 문항의 형태가 한 문제씩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계급제보다는 직위분류제가 출제 비율이 높아요. 자, 문제 10번 나온 거 보자. 옳지 않은 거. 1번에 전문 행정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 양성을 강조한 게 계급제죠. 1번 잘못됐고, 일반가니까 배치연한 용이하겠죠. 계급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능력, 신분에 근거하여 계급을 분류해야 하죠. 그래서 개개인, 사람의 자격, 능력, 신분 맞고,
보통 계급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은 직업 공무원제와 관련돼서 공직의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표현도 맞는 페이지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그 하단에 11번 문제에 보시면 직위분류제의 구성 요소가 쭉 나와요. 이 구성 요소의 개념정의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 그러면 직위, 직위의 구는 직급, 직급의 구는 직렬, 직렬의 구는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은 꼭 정리해서 한 사람 직위, 직위의 군 직급, 그죠? 직급의 군 직렬, 직렬의 구는 직군이죠. 4번에 직류가 아니라 직군으로 바꿔야 되겠죠. 직렬은 직렬을 세분화 시켜놓은 거고.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한 장을 넘겨서 17번 문제. 네, 다음 중 직위분리제의 장단점. 직위분리제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각각의 요소에 대한 개념 정의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묻는 것, 그리고 수립 절차를 묻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출제해서 거론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다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 1번에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은 보수의 합리화를 실현함으로써 공평한 보수 체계의 확립을 이뤄냈다. 그 이번에 인적 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융통적이고 탄력적 운영. 여러분들 직위분리제에서 양성하는 공무원은 일반가야 전문가야? 전문가라고 배웠지. 근데 2번에 관한 표현은 일반가를 표현한 거죠. 당연히 답의 형태는 몇 번? 2번입니다.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으면은 쭉 넘어가서 21번 문제를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21번은 이제 개방형 폐쇄형에 관한 내용인데 다음 중 개방형 제도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거 이렇게 문제를 왔어요. 1번 외부로부터 참신하고 윤활한 인재를 직접 영입할 수 있어 신진대사 촉진. 그 다음에 2번에 외부의 전문 인력을 행정에 유입하니까 행정의 전문성제고. 공직의 유동률을 높여 여러분 당연히 관료주의하고 공직사의 침체를 방지하죠. 유동, 공직 자체의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끔 한다. 들락날락거리게 한다. 그 표현이야. 4번에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폐쇄형이죠. 개방형은 상대적으로 민주통제가 용이하지. 그래서 21번의 정답 몇 번? 4번의 답 형태 체킹. 자, 제가 여러분들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행정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규칙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강력한 신분 보장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수반한다를 얘기할 때는 공직의 특권 의식화를 가져오고 또 하나 민주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개방형과 폐쇄형 자체를 얘기할 때 폐쇄형이 신분 보장 자체에 기여하죠. 개방형은 신분 보장의 임시성을 띠기 때문에 민주 통제가 용이한 거고 특권 의식을 막는 데 기여하는 것은 개방형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하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저 형태에 따라 답을 찾아가면은 답이 99% 나올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보세요. 자, 신분 보장 자체는 두 가지 문제점, 특권 의식을 가져온다, 민주 통제 어렵다. 여러분 직업 공무원제는 강력한 신분 보장 아니야. 그래서 문제점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수반하지. 실적제는 여권제 비교해볼 때 신분 보장 아니야. 그 두 가지 문제점 수반해 안 해? 수반하죠. 관료제 알죠? 관료제를 얘기할 때 신분 보장 아니야. 전임직.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점을 수반하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신분 보장은 이면에 문제점 두 가지 정도는 정리 체킹. 자, 문제 2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직업 공무원제는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 보장 맞고 2번에 결혼 발생 시 내부 임용을 통하여 충원한다. 3번에 정권 유능한 인재 유치의 장애. 아니죠. 직업 공무원제는 대상 공무원이 바로 뭐야? 정권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공직을 매력 있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그러므로 정권 유능한 인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업 공무원제가 한계가 있다. 바로 보다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제한을 둔다고는 한계 가져가야 돼. 연령이나 여러분 학력에 제한 두고 있는 것 직업 공무원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모 직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나온 것 좀 보겠습니다. 공모지기를 통해 내부에 채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직의 20%,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 3번은 이제 별정직은 빠져야 합니다. 일반직, 특정직을 대상으로 하고, 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수석장관에 정하되 최소 2년 이상. 임용기간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번 표현 잘못되고 정답은 2번이죠. 자,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가 바로 뭐야? 제가 방금 전에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가 개방형직위가 있고, 두 번째 공모직위가 있고, 세 번째 부처 자율적 직위,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방형은 공직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이쪽은 부처 내외를 대상으로 하고, 이건 부처 내죠. 그래서 이쪽은 몇 프로? 20%. 요거 몇 프로? 30%. 요거 50%죠, 여러분들. 요 수치 정도는 좀 외워둬야지. 그래야지 답의 체킹 이용해야지.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 2번과 3번과 4번은 잘못됐고 답 형태는 1번에다가 답 형태 체킹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3을 보겠습니다. 챕터 3의 임용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임용의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시험의 효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매년 다른 기술 과목을 시험 보는 것은 신뢰도가 낮은 거다. 이번에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에 비해서 객관도가 더 높다. 그다음에 3번에 자, 우리가 이제 1번의 신뢰도는 일관성을 얘기하죠. 그 매년 다른 기술 과목 시험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그러니까 1번 표현은 맞는 거고, 이번에 주관식과 객관식 가운데 상대적으로 객관도가 뛰어난 것은 객관식이지. 2번 잘못했고, 3번에 일반 공무원에게 기술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가 낮은 거다. 맞죠, 여러분들? 4번에 면접 시험은 필기 시험에 비해 시험관에 주관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신뢰도가 낮다. 그 표현도 맞죠. 자, 시험의 효용성 자체의 검증에 관한 내용들은 출제 빈도가 B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험의 효용도, 타당도, 그다음에 신뢰도, 객관도, 난이도, 실용도 5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고, 특히 타당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개연성이 굉장히 커. 거기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세 가지의 개념의 형태는 꼭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개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타당도 자체를 얘기할 땐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했고, 직무 분석을 선행하는 것은 바로 내용 타당도죠. 왜? 내용 타당도를 얘기할 때는 특정 직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나 기술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직위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능력 요소, 지식,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도 자체에서는 직무 분석을 선행 요건으로 한다. 직무 분석, 그런 것들은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정리가 됐으면은 넘겨서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가 아니 이렇게 나왔어요. 뭐 가장 간략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하면 의외로 많이 틀려.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제도를 대표하는 것들은 한 5가지 형태 정도로 6가지 형태 정도로 압축이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옆 페이지에 나왔네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끝장 이론에 2번에 강제퇴직에 안에 보시면 징계면직이 나와. 그래서 징계면직 보시면 옆에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것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징계제도예요. 이거 뭐 직권면직이라든가 직위해제 이런 것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한 징계제도에 대한 개념정의 있죠. 견책에서부터 파면까지의 개념은 꼭 정리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 문제. 그 개념들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넘겨서 어디를 보냐 하면은 두 장을 넘겨서 문제 5번에 근무성적 형성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제4장 능력 발전 파트에 두 장을 넘겨보시면 5번에 다음 중 헤일로 효과, 금평시에 등장하는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헤일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나온 거 보자. 이 헤일로 효과를 후광 효과라고도 얘기하고 현혹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1번에 특정 평정 요소의 평정 결과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 미친다. 1번이래 여러분들. 2번은 뭐야? 근무성적 평정의 최근의 실적 사건. 이거를 시간적 오류 아니면 근접 행태에 의한 착오. 근접 행태. 그 3번을 얘기할 때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의한 오차. 이걸 상동적 오류,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 4번에 헤일로 효과라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평정자가 무난하게 중간 점수. 이걸 집중화의 오류 아니면 중심화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근평의 오류, 출제 빈출 B급이야. 개념들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 5장 넘어가시고 6장, 챕터 6장 보세요. 자, 챕터 6장을 펴보시면 공직 부패에 관한 내용들 1번 나온 것 좀 보겠습니다. 자, 공직 부패에 대한 여러분들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번에 체제론적인 접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체제론적 접근 자체를 얘기할 때는 종합적 관점에 따라서 부패의 형태를 파악한 게 체제론적인 접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구조, 관리의 도덕성, 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고, 법과 제도의 결함은 말 그대로 제도론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잘못됐고 2번에 금품을 제공받는 업소를 단속해서 제어하는 것 일탈형 부패. 3번에 공무원의 부패는 사익을 증오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것. 4번에 부패의 전형적 유혹 뇌물수수. 맞죠,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부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겠고,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끝장 이론에 여기 이제 행정권의 오남용 해가지고 박스 나온 거 있죠. 이거 꼭 읽고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두시고 맨 밑에 다양한 접근해가지고 기능주의 접근부터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정치 경제학적 접근까지 내용 쭉 나왔으니까 그것도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공무원법.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번.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번에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명예나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 잘못됐고, 그 4번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자,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내용들,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부패방지법상의 의무 세 가지 형태는 구분해서 내용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8번을 보세요. 8번. 두 장을 넘겨보시면 8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이건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재산등록 공개 나왔는데, 자, 1번에 공직유관단체에는 공기업 포함한다. 2번에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이고 공개는 1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2번 잘못됐고,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 전속도 포함한다. 그 표현 맞죠, 여러분들? 4번에 등록한 재산에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 것은 제외한다. 그 표현도 여러분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4번에 관한 표현들도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11번을 보세요.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놨죠. 자, 1번에 재산등록 의무자 4급 이상 얘기했죠. 이번에 재직 중에 안 사실을 퇴직 후에 누설해는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비밀 유지의 의무인데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이야. 시험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섞어서 내면 헷갈린다고. 구분해서 가져가야 돼. 그다음에 3번에 재산등록 의무자, 공직자 등은 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이죠. 퇴직 공무원 취업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3번 맞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겠죠. 퇴직 공무원들은 등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오삼 불고기에 막걸리 한 잔 먹는다. 오삼 불고기.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그렇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 얘기할 게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얘기할 때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이고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비위 비리 위법 면직자 잘린 자 취업 제한은 부패 방지법의 규정입니다. 부패 방지법 혼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위 면직자는 5야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 이런 식으로. 그럼 4번 자체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 몇 번, 2번에다가 답 형태 체킹.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행성 파트에 관한 내용들 11강 강의에서 다 마쳤습니다. 자, 12강에서는 재무행정 파트를 중심으로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